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삼득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황가내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하다가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지요. 황간의 양반은 아량을 베풀어 삼득이에게 소장농의 기회를 주었답니다. 하지만 소장농 역시 농장주에게 예속된 노비였기에 여전히 가난했고 삶도 힘들었지요. 삼득이는 오늘도 고추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들여다본 집에서 웬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이 여인은 양반 박간혜의 딸 옥금이었습니다. 옥금은 대문 옆을 지나는 삼득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삼득이의 행색이 누가 봐도 머슴살이를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삼득이는 옥금의 백옥 같은 피부가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득이는 옥금이 놀이개를 사러 시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개치마를 입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여쁜 눈빛만 봐도 옥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삼득이는 옥금을 따라가더니 불쑥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삼득이라고 합니다. 옥금 낭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였습니다. 그러자 옥금은 얼굴부터 찡그리는 것이었지요. 딱 봐도 노비로 보이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을 꺼는 거야? 송구하옵니다. 아버님이 큰 농장을 하시는 대보호라는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삼득이는 옥금의 태도에 울컥하고 말았지요. 신분 때문에 좋아하는 여인에게 말도 건네지 못하는 신세니까요. 삼득이는 그날 이후로도 옥금에게 계속 구애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너는 내 혼례 상대가 아니니 너하고 맞는 여종을 찾아보란 말이야. 삼득이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옥금의 아버지와 같은 대보호를 동경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삼득이는 고추를 한번 팔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장농 신세지만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란 덕분에 고추 농사는 늘 풍년이었답니다. 농장주는 바로 황간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처럼 아량이 넓어서 장사를 허락하였답니다. 삼득이는 보따리에 고추를 한가득 담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모처럼 농사꾼에서 벗어나 시장으로 나온 삼득이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는 모두가 삼득이의 고추를 저렴하게 사려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렇게 한가득 담아왔는데 겨우 그 정도 값만 쳐주신다는 겁니까? 이제 보니 여기서 처음 장사하는구먼. 고추를 팔고 싶으면 다른 데로 가야지. 다른 데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요? 그걸 왜 내가 말해줘야 하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괜히 상인이 된 줄 아는가? 삼득이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서 웬 영감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고추를 팔고 싶으면 고추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어르신, 거기가 대체 어디일까요? 자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 아닌가? 삼득이는 그제야 영감이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지요. 장터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서 고추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조언을 하였던 영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마을로 향하였지요. 예상대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금세 고추가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장이 많았답니다. 상대적으로 고추나 야채 등은 늘 부족한 것이었지요. 삼득이는 스스로 돈을 벌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신이 나서 주막에 들러 술 한 잔 걸치고 싶었지요. 주모, 여기 술하고 소고기 좀 내주시오. 술은 내줄 수 있는데 소고기는 지금 다 팔려서 없소. 그럼 닭고기라도 있으면 내주시오. 닭고기도 없는데 어쩌나. 그냥 국밥 한 그릇 드시면 안 되겠소? 삼득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옆 농장으로 뛰어가 닭을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삼득이의 우람한 근육을 보고 설레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닭고기가 없다고 해서 바로 닭을 잡아오는 손님은 없었답니다. 주모는 서방도 없이 홀로 살다 보니 밤만 되면 늘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내라면 저렇게 바로 실천을 해야지. 밤일도 아주 잘하겠구먼. 주모는 들뜬 기분으로 닭고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 병을 더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이건 죄송해서 하나 더 드리는 것입니다. 삼득이가 환하게 웃으니 주모는 더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하다 오신 분이요?
고추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답니다. 삼득이는 기분이 워낙 좋아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요. 주모가 마침 물어봐 주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마침 손님 발길도 뜸해서 삼득이 앞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었지요. 듣다가 무릎을 치면서 추임새까지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삼득이도 얘기를 들어주는 주모가 마음에 든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막도 고추가 많이 필요하오. 혹시 더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시구려.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이 보따리에 세 곱절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 하나는 아주 잘하는가 보네. 하긴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아 보이는 몸이야. 주모는 햇빛에 탄 삼득이의 가슴을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그 고추 맛 좀 보고 싶네. 빨리 가져와 보시구려. 삼득이는 말한 대로 고추를 가득 담은 보따리 3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그저 농담으로 알았는데 진짜로 고추를 이렇게 많이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 짊어지고 오느라 힘드셨겠네. 주모 말대로 다시 힘을 썼더니 배가 다 꺼진 것 같소. 기다리시면 소고기 내오겠습니다. 아까는 소고기가 다 팔렸다고 하지 않았소. 이렇게 귀한 손님은 예외지요. 가까운 농장 주인에게 특별히 말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으시오. 삼득이는 주모에게 남은 고추까지 다 팔아버리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모는 장사를 접어버리고 삼득이 앞에 앉았습니다. 삼득이가 가져온 아주 싱싱한 고추까지 내온 것이었지요. 이게 바로 그대가 방금 가져온 고추요.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있네 그려. 주모는 고추를 입안에 넣어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고추 농사 한번 제대로 했구먼. 고추를 먹은 탓일까요? 입안뿐만 아니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보시구려. 주모가 밥상을 구석으로 밀더니 치마를 걷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모는 까무스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치마 안으로는 우윳빛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지요. 긴장하지 말고 어서 넣어주라니까. 주모도 참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듬직한 사내가 갑자기 수줍어하는 것이요? 어서 들어오시기나 하시오. 삼득이는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몸을 뜨겁게 흔들어 보았답니다. 주모도 어찌나 좋은지 녹초가 될 정도로 삼득이의 양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예상대로 역시 크긴 크구먼. 아주 꽉 조여주는 맛이 있어 불어. 삼득이와 주모는 모처럼 고난 잠을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득이는 다시 고추를 팔려고 황간회로 향했지요. 가던 길에 시끌벅적한 곳이 보여서 들렀습니다. 보부상들이 몰려오면서 장시가 열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빛이 나는 도자기들이 보였답니다. 삼득이는 도자기에 관한 조회는 없었지만 한눈으로 봐도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어르신, 이 도자기들은 다 얼마입니까? 정정하신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가격을 말했답니다. 역시나 삼득이가 감당할 만한 가격은 아니었지요. 어르신은 일전의 영감처럼 흐뭇하게 웃더니 장사를 하고 싶으면 공방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어르신이 말한 장소로 가는 것이었지요. 공방은 역시나 장터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으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풍경이 삼득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젊은 총각이 도자기들을 사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사라, 그런데 왜 하필 도자기인가? 박약해 보일 수 있으나 제가 사실 방금 도자기 공예에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공방 어르신이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총각이 뭘 그리 쑥스러워하나? 나 역시 젊은 시절에 우연히 공방에 들렀다가 이렇게 평생 도자기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 않나?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도자기를 만들어 보시게나.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르신? 아니 될 이유가 있는가? 내 옆에 와서 만들고 있으면 차근차근 알려주겠네. 그리하여 삼득이는 한 달 동안 공방을 드나들며 도자기를 만들었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난 것이었지요. 드디어 도자기를 팔 수 있는 경지에 이르자 조심히 보자기로 싸서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장사를 한다고 하니
특별히 새와 꽃 등의 무늬까지 넣어주었답니다. 붓으로 그리는 어르신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시장에 나가 도자기를 펼쳐 보이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웬 왈패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자릿세를 내라 하지 않았느냐? 왈패들은 채소와 고기가 든 바구니를 손으로 뒤집으면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기겁해서 도자기를 얼른 보자기로 싸고 있었답니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불러온 놈이야? 개나 소나 이렇게 장사하러 온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야? 이보시오. 알겠으니까 이 도자기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단 말이오. 한 달이라고 하였냐? 나는 지난 2년 동안 여기 시장을 다 잡은 놈이다 이거야. 왈패들은 삼득이의 심정도 모르고 도자기들을 모두 발로 차서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깨진 조각들을 모두 담아서 힘없이 걸어오는데 고추를 모두 사주었던 주모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기운이 없으시오? 주모는 삼득이가 그동안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우직한 사내인 줄만 알았더니 그런 섬세한 면도 있었어. 지난번에는 아주 날 소잡듯이 하더만.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다뤄줄 수 있겠는가? 주모, 농을 할 기분이 아니오.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다 뭐란 말이오. 그러자 주모가 입을 가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저것 하던 치가 있는데 아버지가 옹기 가마를 물려주었다고 하오. 그 깨진 것들 가져다 주면 다시 도자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가 다 살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삼득이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렇게 다 깨졌는데 값어치가 있겠소? 다른 사람이라면 값어치가 없지. 그게 크니까 다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소. 주모가 삼득이의 무릎 위로 손을 올려놓는 것이었지요. 삼득이는 그렇게 주모와 또 한 번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날이 밝은 대로 공방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벌써 도자기들을 다 판 것이냐? 어르신, 갑자기 웬 왈패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삼득이는 갑자기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붓으로 새와 꽃까지 그려주었으니 너무 미안했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르신이 허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야 다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일로 사내가 질질 짜서야 되겠느냐? 어르신은 삼득이가 도자기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삼득이가 도자기 공예가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었지요. 어르신은 모든 일을 마치고 삼득이를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에이야, 여기 술상 좀 내오거라. 그러자 공방 어르신의 딸 여애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애가 삼득이 앞으로 술상을 내려놓는데 그 은은한 향기부터 반한 것이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박간애의 딸 옥금보다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날 밤에는 공방 어르신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나누었습니다. 공방 어르신은 머슴살이를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삼득이와 처지와 똑같았지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도 삼득이와 너무나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동안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는데 다리는 왜 불편하신 겁니까? 아버지 따라 머슴일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렇게 됐다네. 걷는 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들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봐도 어르신의 이 공예 실력은 썩히기가 아쉽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양반댁들을 드나들며 팔아보겠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나라고 아내 받겠는가? 아랫마을이라면 모를까? 양반댁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네.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참에 어르신의 실력을 만천하에 알려보겠습니다. 그거 참 도자기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술잔이나 기울여 보세나. 삼득이는 날이 밝은 대로 양반댁들을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한 대로 장사는 매일 허탕이었지요. 도자기 구경도 안 하는 양반이 태반이었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삼득이는 어르신에게 그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새와 꽃, 산의 풍경까지 그럴듯하게 그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득이는 평상시처럼 양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새와 꽃무늬를 그린 도자기를 가지고 갔답니다.
양반집 노비는 설명도 다 듣지 않고 내쫓으려고 했고 삼득이는 계속 버티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귀티가 흐르는 마님이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아니 이놈이 글쎄 느닷없이 찾아와서 도자기를 팔고 싶다지 않습니까? 마님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는데 삼득이가 자신이 직접 새와 꽃무늬를 그린 도자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도자기는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도자기를 유심히 보더니 삼득이를 집으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의 노고가 갸륵한 덕분이었을까요? 마님의 태도는 삼득이가 만났던 다른 양반댁들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린 그 새와 꽃무늬 좀 다시 보세나. 삼득이는 숨을 헐떡이며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아주 잘 그렸구나. 네가 말한 대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구나. 삼득이는 기분이 좋아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삼득이에게 도자기를 만드는 대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값어치는 낮게 불렀지만 마님이 그림을 관찰하며 값을 치러주니 삼득이는 마치 도자기 공예가로서 유수한 인물이 된 것 같았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날 때쯤 마님이 도자기를 한참 관찰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명랑한 표정으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 앞에 앉은 이 여인은 마님의 딸 숙향이었답니다. 숙향 역시 박간애의 딸 옥금보다도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런데 숙향을 대하는 마님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을 어린아이 달래는 듯하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숙향은 어릴 적 사고로 성장이 더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영락없는 처녀였지만 하는 행동은 10세도 안 된 어린아이 같았답니다. 내 딸 숙향이라고 하네. 내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딸이 떠오르지 뭔가. 그러셨군요. 몰라봬서 송구합니다, 마님. 그 이후로도 삼득이는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답니다. 숙향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그림에 더 매진하였지요. 공방 어르신도 사정을 듣고 더 열심히 그림을 가르쳤답니다. 어느덧 삼득이는 도자기 공예에 익숙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마님을 찾아가려는데 갑자기 공방 어르신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삼드가 이제 너도 어엿한 공예가가 되었으니 이 공방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아니 어르신, 어찌 감히 제가 이 유서 깊은 공방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도 알겠지만 이제 나는 늙었고 이 공방을 물려줄 아들도 없구나. 지금까지 너처럼 도자기 공예에 정성을 다한 사람은 없었단다. 오랫동안 널 지켜본 바로는 너만한 적임자가 없구나. 삼득이는 감복하여 바로 공방 어르신에게 절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 여혜를 어찌 생각하느냐? 삼득이는 울컥하고 말았답니다. 그저 도자기가 좋았던 것뿐인데 이렇게 공방을 물려받고 어여쁜 여인과 혼례까지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르신. 마침 방으로 들어온 여혜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여혜 역시 부지런히 일하는 삼득이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아버지 못지않게 도자기도 잘 만들고 양반댁에 장사까지 하고 있으니 혼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득이는 여혜의 방에 처음으로 들어갔답니다. 여인의 야릇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삼득이는 여혜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삼득이는 다음날 기쁜 마음으로 숙향 낭자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숙향이 좋아하는 꽃무늬를 더 많이 그리고 있었답니다. 어서 오시게.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었네. 말씀하소서 마님. 이제 자네도 어엿한 도자기 공예가가 되었지 않은가. 그러자 삼득이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마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실은 자네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내 딸 숙향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다네. 이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는데 항상 고민이었지. 어떤가? 내 딸 숙향과 혼례를 올릴 마음이 없는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네. 삼득이는 너무 놀라서 마님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부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공방 어르신의 딸 여혜와 홀례 약조까지 올렸고 지난밤에는 함께 있었으니까요. 왜 그러나 숙향이 색시로 맞이하기에는 부족한가? 아닙니다, 마님. 제가 감히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네. 숙향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는 바람에 저렇게 되었다네. 그 때문에 양반댁 자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어미라는 사람은 매일 밤 눈물만 흘릴 뿐이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네. 그러는 와중에 자네가 나타난 게야. 삼득이는 어쩔 수 없이 숙향과의 혼례를 약조하고 말았답니다. 마님과 숙향은 기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는가? 어쩌려고 그런 약조를 했단 말인가? 삼득이가 고개를 숙이고 공방으로 돌아왔는데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방이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도자기들도 모두 박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방에는 공방 어르신이 주저앉고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도 말게. 왈패 녀석들이 자릿세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지 뭔가. 자릿세라니요. 어르신은 장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자릿세를 운운하는 겁니까? 실은 돈이 좀 필요해서 식솔들을 시켜서 도자기를 내다 팔았다네. 왈패들이 그것을 알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모양이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하의 몹쓸 놈들을 보았는가? 삼득이는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왈패들과 맞닥뜨렸지요. 공방 어르신의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왈패들의 수가 너무 많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여혜와 숙향에게 혼례를 약조한 죄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누가 누굴 욕한단 말인가? 나는 맞아 죽어도 싼 놈이다. 삼득이는 그동안 번 돈으로 다시 공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은 사정도 모르고 삼득이가 기특하기만 했지요. 공방을 세우고 도자기들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마님의 식솔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공방에서 일은 잘 마무리되었는가? 공방이라 하시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네. 왈피 녀석들이 자네가 있는 공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지. 그 일을 마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 마님은 이조 판서 백씨의 부인이었습니다. 백씨는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임금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백씨에게 부탁해서 왈패 녀석들을 모두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자릿세를 내라는 왈패들은 없다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나? 송구하옵니다, 마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곧 나의 사위가 될 터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자 삼득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결국 내 딸하고 혼례는 올리지 못하겠다는 겐가? 송구하옵니다, 마님. 실은 공방 어르신의 따님과 이미 혼례를 약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마님의 은혜에 워낙 감사하여 숙향낭자와의 혼례까지 약조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님은 뜻밖의 고백에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히 괘씸한 일이었지만 삼득이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알겠으니 일단은 오늘은 돌아가시게. 삼득이는 그날 이후로 도자기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혜가 찾아왔는데도 감히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였지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대로 죽어야 할 것 같구나.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보낸 식솔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삼득이는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삼득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마님이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역정을 낼 줄 알았던 마님이 미소를 짓고 있으니 삼득이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실은 자네한테 못다한 말이 있었다네. 원래는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말해주려고 했는데 자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말해줘야겠구먼. 사실 마님이 삼득이의 도자기를 샀던 건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머슴살이를 했던 남자가 그린 그림과 비슷했던 것이지요.
그 머슴이 바로 공방 어르신이었습니다. 집을 짓다가 큰 사고가 있었는데 공방 어르신이 지금의 숙향을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쳤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너무나 미안해서 종문서를 태우고 공방을 차릴 수 있는 돈까지 준 것이었지요. 마님은 공방 어르신에게 호감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조 판서 백씨와 살고 있지만 순진무구했던 젊은 시절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공방 어르신이 멋있어 보였지요. 자네가 모시는 그 공방 어르신을 만나고 너무 놀랐다네. 우리는 서로 사모하고 동경했지. 자네 그림을 보니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그만. 내 딸의 혼례를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후회가 됐다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네가 원하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게. 마님, 이 은혜를 정말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득이는 공방 어르신의 딸 여혜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님은 이후로도 공방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삼득이가 마님의 지원을 받으며 혼례를 올리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삼득이를 소장농으로 데리고 있었던 황간의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삼득이가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난 계기가 바로 고추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삼득이가 가장 먼저 좋아했었던 박간의 딸 옥금이었습니다. 저렇게 실속 있는 놈이었으면 내가 먼저 혼례를 올렸어야 했는데 정말 아쉽네. 우연이 필연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삼득이가 우연찮게 도자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공방 어르신과 마님의 필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삼득이의 사랑으로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용득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에 태어났던 용득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였지요. 머슴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모자란 용득이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몸을 피하지 못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용득이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남들보다 세곱절의 양을 해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땔감을 가져오는 것이었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고을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황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대감은 용득이가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지치지 않고 하루 일 이상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살고 있는 목화라는 여인이 꽃구경을 하다가 용득이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우직하게 일만 하던 용득이는 목화에게 싱그러운 향기가 난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때마침 노랑나비들이 목화 주변을 날다가 어깨에 사뿐히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목화에게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일만 했던 터라 목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지요. 목화는 욕심 많기로 소문난 과부의 딸이었답니다. 안 그래도 과부는 충성스러운 머슴 한 명을 구하고 있었지요. 목화가 용득이와 마주친 것도 모르고 동네 여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용득이라는 젊은 머슴이 아주 일을 잘한다는 것이었지요. 하루에 쌀 한 대씩만 받고 열심히 일을 한다니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이미 용득이가 자기 집 식솔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답니다.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는 용득이에게 다가갔지요. 용득이라고 하였느냐? 듣자 하니 하루에 쌀 한 대만 받고 일한다던데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쌀 한 대만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와 함께 일하면 쌀 두 대를 줄 수 있다. 내 식솔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다. 따라오겠느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만 대감마님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쌀 한 대에 대감마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과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직 혼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내 식솔이 되어준다면 아주 어여쁜 색시를 소개해주마. 용득이는 일은 잘했지만 머리는 부족하여 동네에서 바보 용득이라고 불렀답니다. 아이들도 용득이만 보면 바보라고 놀렸지요. 그런 용득이에게 혼처를 마련해 준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혼처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황송합니다. 그리하여 용득이는 과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땔감을 가지러 나가려는데 꽃구경을 하던 목화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놀라서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목화도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입을 벌리고 속없이 웃고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님이 혼처를 약조하셨는데 목화 씨와 혼례를 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득이는 처음으로 하루 일을 다 채우지 못하였답니다. 하루 종일 실없이 해하고 웃고 있으니 땔감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과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용득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한 덕분에 땔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지요. 과부는 용득이가 점점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용득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괜히 야릇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드가 쉬엄쉬엄 하거라. 과부는 손수 물을 떠서 용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용득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목젖이 움직일 때마다 왠지 모를 야성미가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용득이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땀을 내가 다 닦아줄 터이니 어서 따라오너라. 용득이를 끌고 가는 과부는 어딘지 모르게 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용득이의 얼굴과 목 주변을 닦아주더니 가슴 부위까지 세심히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묵직한 것을 꽉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득이는 처음으로 아주 뜨거운 옹달샘을 볼 수 있었답니다. 과부는 그날 이후로도 용득이의 손을 잡고 자주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땀을 닦아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방에서 흐르는 땀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도통 오지 않아서 곡식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러니 과부도 조금씩 씀씀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동안 놀이개들을 제작해 팔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양반댁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용득이에게 줬던 품삯도 아까워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과부는 용득이를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황대감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라. 용득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알다시피 가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구나. 다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으니 나 역시 살 길이 막막하구나. 황대감이라면 다시 널 받아줄 터이니 내일 떠날 채비를 하거라.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저에게 혼처 자리도 마련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조는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구나. 가뭄이 끝나고 양반들이 돈을 풀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마. 마님, 쌀은 받지 않아도 되니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내쫓지만은 말아주십시오. 사실 용득이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여쁜 목화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부는 용득이의 속내도 모르고 흔쾌히 허락하였지요. 공짜로 머슴살이를 한다니 나쁠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좋았지만 겉으로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허락하였답니다. 용득이는 변함없이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가져왔지만 목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요. 과부는 용득이의 마음도 모르고 바보로만 여겼습니다. 품삯도 받지 못하는데 저렇게 실실 웃고만 있다니 앞으로 쓸모가 많겠는걸. 점점 인색해진 과부는 용득이가 먹을 음식의 양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가뭄이 들었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눈에 띄게 반찬이 줄어드니 용득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를 채워야 산에 올라갈 힘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구나. 너도 두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먹는 것도 시원치 않구나. 내일은 모처럼 장어와 고기를 사러 갈 테니 조금만 참으렴. 과부는 뭔가 아쉬울 때마다 용득이에게 줄 음식까지 줄였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용득이가 말한 대로 배는 채워야 했기에 몸보신에 좋은 장어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그동안 쌀도 받지 않고 일만 하니 많이 서운했지. 이 장어를 먹으면 밤에도 그것이 벌떡 일어선단다. 무엇이 벌떡 일어선단 말입니까? 역시 너는 바보 용득이로구나. 일단 이 장어를 먹으면 다 알게 된단다. 용득이는 모처럼 배를 채웠더니 풀이 죽어있던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말한 대로 그것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다시 땀을 닦아준다면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용득이에게 했던 짓도 생각 못하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땀을 닦아주겠다며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그저 과부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믿고 방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뭄은 끝나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용득이는 꽃구경을 하던 목화를 보았지요.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용득이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씨, 혼자서 이렇게 뛰어노시면 위험합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쩝니까? 그러자 목화가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가 옆에 있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어찌 감히 아씨 곁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한가하지 않습니다. 목화는 토라진 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용득이는 머쓱해졌지만 목화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기뻤답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용득이가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바보 머슴인 줄 알았는데 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에 용득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기대했던 비는 내리지도 않고 가뭄도 끝나지가 않는구나. 내가 비록 품삯은 받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제는 나도 버티기가 힘들구나. 이제 황대감 댁에 가도록 하거라. 마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도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먹여주는 음식도 아까울 지경이로구나. 어찌하겠느냐. 나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용득이는 그렇게 과부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지요. 그렇게 짝사랑하던 목화 아씨도 볼 수 없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지나던 길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나마 양심이 있던 과부가 돈을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술 마시고 주정은 부리지 마시오. 안 그래도 어젯밤에 행패 부리는 왈패들 때문에 말도 아니었소. 억울했던 용득이는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주모가 말을 걸어오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거 참 아니 됐구먼. 아니,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좀 힘들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주모가 용득이의 머리부터 다리까지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남아서 일해보시겠소? 안 그래도 땔감이 필요한데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구먼. 참말입니까? 쌀도 필요 없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주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득이는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지만 목화가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그런 용득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요. 힘이 장사라는 건 다음 날 땔감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지치지도 않고 장작을 패고 있으니 주모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사내라면 저래야지. 정말 군말도 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묵묵히 저렇게 일만 하는 사내는 처음이로구먼. 주모는 서서히 용득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혼례를 올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졌지요. 과부가 된 이후로는 어떤 사내들도 남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일을 하면서 성격도 험해진 탓인지 남자를 보면서 설레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모처럼 용득이를 보면서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좀 쉬엄쉬엄해라. 어떻게 쉬지도 않고 땔감을 가져오는 것이야. 이 땀 좀 봐라. 주모는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데 처음으로 야릇한 기분에 빠지는 것이었지요. 몸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양다리 사이가 찌릿해지면서 다리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아무래도 오늘 밤은 내 방에 있어야겠다. 주모 방에 제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말하면 들어. 무식하게 장작 패는 일만 하지 말고 그 힘을 다른 데도 좀 써야지. 다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따 어두워지면 다 알게 된다. 주모는 손님들을 모두 보낸 다음에 용득이를 방으로 불러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생전 잘 먹지 않는 소고기와 생선 요리까지 올린 것이었지요. 주모, 이렇게 귀한 음식을 반찬으로 올려주다니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모라고 하지 말고 마님이라고 불러라. 아무리 주막이라고 하지만 머슴살이를 하는데 주모라고 부르면 손님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마님.
주모는 신이 나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용득이는 소고기와 생선을 단번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래, 배를 채웠으니 이제는 좀 달아오를 차례구먼. 주모는 귀한 손님한테만 주는 전통주를 내왔습니다. 용득이는 처음 전통주를 마셔서 그런지 얼굴부터 화끈거리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이제 앞으로 이 주막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주모는 밥상을 구석으로 밀어버리더니 치마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작스럽게 속살이 보이니 용득이는 당황하는 것이었지요. 뭐 하고 있어? 어서 들어오지 않고. 용득이는 그날 밤에 또 한 번 뜨거운 옹달샘을 보았지요. 과부의 방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이 흘렀지 뭐예요. 그렇게 주모와 뜨거운 밤을 보냈지만 용득이는 가끔 목화가 생각이 났답니다. 꽃구경을 하다가 넘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모에게 잠시 산책을 간다고 말하고 목화가 있던 집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집 앞 큰 떡갈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목화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냥 목화 얼굴만 보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는 결국 목화를 따라 시장까지 걸어가고 있었지요. 목화의 뒷모습이 어찌나 아리따운지 그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화 맞은편에서 과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용득이는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려 급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는 과부의 머슴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시름하던 조정에서도 모처럼 백성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용득이는 평상시처럼 주막에서 필요한 땔감을 가져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에 용득이는 마지막 땔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서 쓰개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아, 오랜만이구나. 마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왔겠느냐? 이제 가뭄은 끝이 났고 양반댁들 사이에서도 돈이 돌고 있단다. 살림살이가 다시 나아졌으니 너를 데리러 온 것이니라. 용득이는 화색이 돌았지요. 다시 목화 주변을 맴돌 수 있으니 기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용득이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웃는 것을 보니 당장이라도 나를 따라올 것 같구나. 주모한테는 이미 말해놨으니 당장 나를 따르거라. 용득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바로 과부를 따라갔지요. 가는 길에 과부가 용득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땔감을 가져오지 않으니 겨울에는 아주 힘이 들더구나. 갈 곳 없는 나그네한테 일을 시켜봤는데 역시나 너만큼 힘을 쓰는 사내는 없더구나. 용득이는 그렇게 과부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목화의 그 향긋한 냄새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예상대로 목화는 어디를 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런데 목화 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목화는 여기서 멀지 않은 홍간의 댁에 있단다. 조만간 혼례를 올릴 것이다. 용득이는 놀라서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지요. 사실 과부는 목화가 걱정돼서 용득이를 내쫓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용득이의 묵직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옆구리가 유난히 차갑고 서러웠지요. 그래서 딸 목화를 시집 보낸 뒤에 용득이를 데리고 올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하던 대로 땔감을 가져오면 된단다. 목화는 곧 혼례를 올릴 것이니 보이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말거라. 용득이는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길을 헤매는 일도 많았지요. 하루 일도 채우지 못했지만 과부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밤만 되면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용득아. 땀은 여기서 흘리면 되지 않겠느냐. 용득이는 머리를 다치면서 바보가 됐지만 사랑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결국 용득이는 산이 아니라 목화가 있는 홍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용득이는 뛰어가는 중에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요. 이런 감정을 처음 느끼기에 용득이도 많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목화를 드디어 보았지만 많이 우울해 보였지요. 목화는 침울한 표정으로 정자에 앉아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용득이가 그렇게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목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혼례가 아니야. 누가 내 혼례를 막아줬으면 좋으련만.
용득이는 귀가 솔깃했지요. 알고 보니 과부가 딸이 원치도 않는 혼례를 올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목화가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한 이유도 용득이에게 다 들으라는 것이었지요. 용득이는 당장 과부에게 달려가 혼례를 그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용득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지요. 용득이는 평생 처음으로 한 여자를 위해 고심이라는 것을 해보았답니다. 다음 날에 용득이는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흐리멍덩해서 하루 일도 못 채웠지만 오늘은 아주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용득이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보고는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용드가 역시 너는 제대로 일을 해낼 줄 알았다. 땀을 많이 흘리는구나. 내 방으로 오렴. 과부는 용득이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묵직한 그것을 꽉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용득이가 과부의 손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약조를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약조라니?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제 혼처를 마련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과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웃는 것이었지요.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혼처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가뭄도 해결돼서 조금 숨이 트이려고 하는데 말이야.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용드가 그러지 말고 평생 내 머슴으로 살아가거라. 살다 보면 오늘처럼 매일 내가 흐르는 땀을 닦아줄 터인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저는 분명히 혼처를 마련해준다는 말씀만 믿고 마님의 머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기분이 상한 과부는 입술을 쭉 내밀었지요. 그래, 어느 혼처를 바라는데 그러느냐?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과부는 화들짝 놀랐지요. 바로 용득이의 뺨에 손을 올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따님을 주시지 않으면 마님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동네방네 소문내겠습니다. 방금 소문을 내겠다고 했느냐? 노리개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양반댁들 모두 찾아가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과부는 혼비백산이 되는 것이었지요. 바보 용득이가 생각지 못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홍간의 댁에는 잘 말씀하소서. 목화 아씨와 혼례만 올릴 수 있다면 장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과부는 절을 올리는 용득이가 괘씸하고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사랑만은 진심이었지요. 용득이는 진심으로 목화를 사랑했고 목화 역시 용득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과부는 어쩔 수 없이 홍간의 댁에 있는 목화를 데리고 왔습니다. 용득이 말대로 양반댁들의 소문이 나버리면 노리개도 팔지 못하고 바로 이 동네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요. 과부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도 용득이는 평소처럼 열심히 머슴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용득이가 바보라는 것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한 짓이 덫이 되어버렸네요. 경기도의 한 고을에는 부유하기로 소문난 황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여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황대감 앞에서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요. 대신에 황대감은 성에 안 차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워낙 몸 안에 정기가 가득한 탓인지 늘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기생들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몸 안의 정기는 늘 그대로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에라는 기생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최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봐도 홀딱 빠진다고 하여 일본과 중국 관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것이었지요. 황대감은 당장 미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양반댁에게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결국 미에가 있는 기생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미애란 말이지. 대감님은 한양에 살고 있지 않으시군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여기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지체 높은 양반댁에서 오신 것 같은데 한양에 살고 계시다면 일주일 안에 저를 찾았을 테지요. 눈치가 제법 빠르구나. 듣기로는 기운이 용소슴을 친다고 하여 수많은 남자들을 홀렸다고 하던데. 모두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신 어르신들이 지어낸 말이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지요. 황대감은 미에의 미모뿐만 아니라 그 영특한 머리에도 반했던 것이었습니다.
미애라면 몸 안의 전기를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지요. 황대감은 술잔을 어느 정도 기울이더니 미애의 치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많이 급하신가 봅니다. 너도 눈치챘겠지만 내 안에 전기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미치겠구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지 않겠느냐. 걱정도 팔자십니다. 오늘 마음껏 취해보시지요. 황대감은 왕버선 여러 개가 묶인 것처럼 엄청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애가 부담을 덜어주니 더욱더 기분이 좋아진 것이었지요. 미애는 묵직해진 아래를 정성스럽게 매만지고는 뜨거운 입김을 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황홀한 기분에 빠진 황대감은 곧장 커다란 왕버섯을 깊숙이 넣어주었답니다. 그래, 드디어 속궁합이 맞는 여인을 만났구나. 황대감은 처음으로 밤일에 만족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미애야,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떠하냐. 나의 부인이 된다면 평생 호강하고 살 것이다. 대감님도 참, 일본과 중국 관리인들도 저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대감님까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에는 한다만 평생 남자들 비위나 맞춰주며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시간을 줄 테니 충분히 생각해보거라. 미애는 황대감이 그렇게 떠난 이후에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황대감이 말한 대로 평생 기생 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미애는 황대감의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일을 돕는 여종을 시켜서 황대감을 몰래 미행까지 시킨 것이었지요. 결론은 황대감의 천만 된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오래 고민했는데 대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감님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황대감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미애를 집으로 데려온 황대감은 늘 밤만 되기를 기다렸지요. 날이 저물기만 하면 황대감의 집은 미애의 절구질에 시끌벅적했답니다. 그런데 황대감 집에는 천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몸도 튼튼해서 여종들 사이에서는 늘 설렘의 대상이었지요. 그런 천득이가 황대감의 첩으로 들어온 미애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승에 살고 있었다니 밤만 되면 선녀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순진한 천득이는 날이 저물자 몰래 미애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별이 무수히 빛나면서 미애의 방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미애 마님의 품에 안겨봤으면 좋겠구나. 천득이는 장작을 패는 와중에도 미애 생각을 하느라 일손이 느려졌지요. 같이 일하던 머슴들도 천득이가 흐리멍덩해 보이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지냈다가는 미애 마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방법밖에 없겠구먼. 천득이는 미애 방에서 어슬렁거리는 황대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대감 앞으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재작년부터 대감마님이 정성껏 관리하시던 고추밭이 엉망이 되었지 뭡니까? 방금 무엇이라 하였는가? 고추밭이 왜 엉망이 되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길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마 산에서 내려온 들개들이 벌인 짓이 아닐까요? 갑자기 웬 들개 타령이냐? 너는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였느냐? 황대감은 정색을 하고는 서둘러 고추밭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구먼. 천득이는 땔감을 가져오는 길에 일부러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들개들이 물고 뜯은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는 황대감이 고추밭으로 뛰어간 사이에 미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너는 천득이가 아니냐? 무슨 일인데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오느냐? 아씨, 이놈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아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내의 가슴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애는 황당했지만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 괜히 재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는 늘 멀리서만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 꽤 남자답게 몸이 다부진 것이었지요. 내 놈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아씨 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애는 속으로는 설렜지만 황대감에게 걸리는 날이면 끝장이었지요.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천득이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아씨,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알면 대감마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나는 이제 막 대감님의 부인이 된 몸인데 날 감히 오해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러자 천득이는 바지 저고리를 벗어버리더니 방문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 것이었지요. 이놈이 미친 것이냐? 당장 바지 저고리를 입지 못하겠느냐? 대감마님이 망가뜨린 고추밭 정리하는 동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결국 천득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미애의 품에 안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미애 역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천득이가 바로 기회로 여기고 미애를 힘껏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을 빨리 처리하였지만 천득이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방으로 급히 돌아온 천득이는 짜릿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아니다 다를까 미애 역시 천득이의 그것이 황대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었지만 천득이만한 크기는 본 적이 없었지요. 천득이가 흥분하여 활짝 웃는 동안에 미애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애를 못마땅히 여기고 있던 안방마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대감이 만족을 못한다더니 결국 첩을 데리고 와서 안 그래도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미애가 다른 남자도 아니고 머슴과 한 방에 있었다니 이만큼 황대감을 분노케 할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다음 날 황대감 부인이 직접 천득이를 방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고해야 할 것이다. 마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십니까? 어제 미애가 있는 방에서 나오던데 무슨 일로 들어간 것이냐? 천득이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모두의 눈을 피한다고 황대감을 고추밭으로 유인했는데 안방마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미애가 온 뒤로 황대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터라 천득이도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미애 아씨께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물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라면 여종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내가 나섰느냐? 하필 대감께서 고추밭에 가 있는 동안에 말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필 그 시간에 미애 아씨가 목이 마르다고 하셨지 뭡니까? 그렇게 둘러대고 밖으로 나온 천득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임기응변으로 넘어간 자신이 괜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황대감이 갑자기 모든 식솔들을 불렀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산에서 내려온 들깨들이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매일 고추밭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힘이 드는 일도 아니니 여종들이 해도 상관이 없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번 일만큼 쉬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식솔들 몇 명이 손을 들면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장작 패는 일이 힘들었던 머슴들도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황대감이 느닷없이 천득이를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드가, 너는 요즘 장작 패러 산에도 여러 번 갔지 않았느냐? 고추밭이 엉망이 된 것을 알려준 것도 너이니 지친 몸을 달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거라. 천득이는 난처했지요. 하루 종일 고추밭만 지키고 있으면 미애의 방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미애를 안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장작만 팼더니 고추밭 지키는 일이 내키지 않느냐? 예, 대감마님.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장작 패고 나르고 하겠습니다. 허허, 그놈 참. 목매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쉬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왜 그 모양이냐? 다른 식솔들도 천득이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는 것이었습니다. 황대감 말대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발로 찬격이니까요. 그런데 황대감은 기어코 고추밭 지키는 일을 천득이에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추밭으로 향했지요. 힘없이 걸어가면서 고추밭을 엉망으로 만든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감마님이 사냥에 나갔을 때를 노렸어야 했나?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황대감이 사냥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안방마님이 급하게 천득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찌하느냐. 마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대감마님의 명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안 그래도 대감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사냥터로 가십니까? 그렇다. 이번에 아주 큰 사냥감을 잡았다면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나와 여종들까지 모두 떠나면 남은 사람은 미애하고 곁에 있는 여종 한 명뿐일 것이다. 미애가 혼자 남는다고 하니 천득이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마님. 대감마님께는 고추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래, 아까 보니까 허수아비보다 쓸모가 있더구나. 천득이는 마님과 여종들이 나서는 것을 보고 고추밭에서 쾌재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모두 떠나고 집이 고요해지자 천득이가 조심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이 아니야? 너는 사냥터에 안 갔어? 그래, 매랑아. 내가 급히 볼 일이 있는데 잠시 고추밭 좀 지켜주면 안 되겠냐? 야, 그까짓 고추밭이 뭐라고 내가 지키고 있어? 너 솔직히 말해. 나 혼자 있는 거 알고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거지? 천득이는 뜻밖의 말에 눈을 깜빡거렸지요. 알고 보니 미애의 수발을 하는 매랑은 오래전부터 천득이를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천득이도 매랑이 싫지 않았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미애만 가득한 것이었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볼 일이 있으니까 빨리 고추밭에 다녀와줘. 아무도 없는 거 들키면 대감마님한테 혼쭐이 날 텐데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 매랑은 어쩔 수 없이 고추밭으로 갔지요. 천득이는 바로 미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드가 어쩌려고 또 내 방에 들어온 것이야. 아씨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득이는 바로 미애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미애는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천득이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요. 못마땅히 보이던 미애도 점점 절구질에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는 그 묵직한 것이 쉽게 죽지 않았지요. 평생 미애와 함께 이 방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천득이와 미애는 한참 뒤엉킨 채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대비도 안 된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내 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황대감이었습니다. 천득이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분명히 사냥을 하러 간 황대감이 어떻게 이 시간에 들어온 것일까요? 사실 황대감이 사냥을 하러 간 것은 거짓이었답니다. 미애의 수발을 하는 매랑이가 모두 고자질을 한 것이었지요. 안방마님뿐만 아니라 매랑이도 천득이가 미애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매랑은 미애에게 천득이를 빼앗긴 것 같아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황대감은 당장 천득이를 멍석마리로 혼을 내주었습니다. 미애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초를 당하였지요. 안방마님이 직접 미애를 추궁하면서 가혹하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득이와 미애는 쫓겨났고 안방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이 불안했는데 머슴과 잠자리를 하면서 알아서 쫓겨나주는구나. 안방마님은 후련한 마음이 들었지만 황대감은 이후에 한숨만 들었답니다. 그동안 미애 덕분에 몸 안의 전기를 모두 쏟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게 왜 날 배신하였는가? 몹쓸 것 같으니. 생각만 하면 미애가 아주 괘씸했지만 다시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또 여러 기생집을 돌아다녀 봤지만 미애만한 여인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미애는 몸조리를 하면서 겨우 기운을 차렸답니다. 사정을 잘 모르던 일본과 중국의 관리들은 여전히 미애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잊고 있던 천득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온 것이냐? 이제 아시도 아닌데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이는 것도 없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저 때문에 대감마님의 처분될 수 없었지만 솔직히 제가 그립지 않으셨습니까? 실성하였느냐? 나는 곧 일본을 거쳐서 중국까지 갈 것이다. 나를 원하는 분들이 아직 많다. 조선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머슴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내 놈이 정말 실성을 하였구나. 천득이는 정말 사랑에 미친 것이었습니다. 미애를 바로 안아서 입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웠지만 미애 역시 천득이의 그것이 그리웠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애의 수발을 들던 매랑은 안방마님의 명으로 천득이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님도 매랑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매랑이 뜻하지 않게 고자질을 하는 것을 보니
천득이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천드가 그러지 말고 나하고 살지 않으렴? 내가 실성을 하였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왔단 말이야. 천득이는 멍석마리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워낙 몸이 튼실해서 금방 툴툴 털고 일어섰지요. 고향에서 쉬면서 한약을 다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매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매랑한테 지켜보라고만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지요. 천드가 너도 눈치를 챘겠지만 미애 아씨를 다시 보려고 했다면 꿈 깨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내가 이 두 눈으로 다 지켜볼 거야. 그러더니 매랑이 갑자기 천득이를 덮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천득이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여인에게 깔린 것이었습니다. 천득이는 기겁했지만 그것이 묵직해지면서 자신에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랑도 커다란 가지가 손에 잡히니 바로 혼절할 정도로 절구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매랑아, 너 정말 실성한 것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천득이는 매랑이 쿨쿨 잠든 사이에 방에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황대감은 한참 미애를 찾고 있었답니다. 도무지 미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알아보던 중에 미애가 일본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대감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미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황대감은 당장 정박해 있는 배를 알아보고는 일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갔지만 미애만 찾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었지요. 특별히 역관을 했던 사람까지 대동한 탓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일본 땅을 밟은 황대감은 겨우 미애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황대감은 미애 생각만 하느라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애가 있다는 집을 찾은 황대감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남자가 미애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천득이었습니다. 황대감은 크게 분노하였지요. 당장이라도 일본 사람들을 몰래 시켜서 해치우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웬 여인이 흐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천득이와 미애의 일을 고자질했던 매랑이었습니다. 매랑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제야 황대감은 부인이 미행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미애를 질투해서 여러 음모를 꾸몄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황대감은 여전히 화가 났지만 차츰 생각을 해보니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까지 건너온 것이 헛수고가 됐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애의 얼굴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의 주막에서 목을 축이던 황대감은 미애와 천득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두 사람을 멍석마리까지 하며 괴롭혔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질투심 때문에 미애를 외면했던 것이었지요. 미애를 내쫓으려고 했던 안방마님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배신감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황대감은 다음날 아침에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미애를 향한 마음은 접어두고 천득이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 것이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식솔들에게 시켜서 일본에서 가장 비싼 예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미애는 서찰을 통해 황대감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황대감은 그날 이후로도 밤일이 만족스럽지 못했답니다. 점점 자신도 사내 역할을 못해주니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에게 더 잘해주게 되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황대감은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애는 황대감이 준 선물 덕분에 일본에서 큰 주막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를 직접 가져와 팔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답니다. 천득이가 전통주를 직접 나르는 일을 맡았지요.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면서 중국까지 주막을 열었답니다. 애그보고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도 귀엽게 보인다는 뜻이지요. 천득이는 미애의 미모에 반했지만 이후에 그 사랑은 더욱 커져서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황대감에게 걸려서 멍석마리까지 당했고 미애도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한번 시작된 사랑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